땅의 트라토르 자동차 한 대도 무심히 보지 말라. 결전의 그날에는 온 나라가 철벽의 요새가 되어 원수들에게 무자비한 죽음을 주리라. 네, 김주의 군 실세 무릎 보고 용악산 샘물 방사포 등장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북한 열병식 3번째 열렸습니다. 눈에 띄는 점 이번 주인공은 탄도미사일과 같은 최신형 무기가 아니었는데요. 공개된 영상을 보시면 용악산 샘물이라고 적힌 차량이 줄지어 지나갑니다. 여기엔 방사포 12문이 실려 있습니다. 빼곡하게 쌓인 시멘트 포대, 작업용 트럭 같지만요. 이 아래를 들춰보면 또 방사포가 잔뜩 실려 있습니다. 이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공장 노동자 차림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십 대의 모터사이클 군단이 지나가고 농기계인 트랙터가 미사일을 끌면서 행진을 하는 장면도 공개가 됐습니다. 북한의 이런 민간 위장 병력 집중 공개한 이유가 있는데요. 만약 전쟁이 터진다면 북한 안에 있는 모든 일반 차량과 노동자 총동원하겠다라는 의지라고 합니다. 이날 열병식에 주목받은 두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이딸 김주애가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인민군 창건일 건군절 열병식 때 리설주 당 간부들과 함께 뒷자리 귀빈석에 앉아 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데요. 네, 이어서 북한군 최고 실세이자 오성 장군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 귓속말을 건네는 장면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북 고위 간부가 김주애에게 무릎 꿇는 모습 처음 공개되는 거라고 하네요. 김정은 위원장도 과거 아버지 김정일 오른편에 자리한 모습이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공식 집권을 1년 앞두고 열린 열병식에서였는데요. 그래서 이를 놓고 김주애 후계자 구도다. 아니다, 단순 홍보 선전용이다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열병식 모두 마치고 기념 사진까지 찍은 김정은 위원장이요. 곧바로 동방경제포럼이 열리고 있는 러시아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신은 러시아 접경 지역에 레드카펫이 이미 깔렸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은 러시아의 군사 기술 협력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북러 회담은 러시아의 자포자기 행위다. 이렇게 불편한 심정 감추지 않았습니다. 내일 북러 정상회담이 예상대로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무 11홍이라 했습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간일 뿐입니다.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이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낍니다. 네, 주말부터 오늘 아침까지 제1야당의 5번째 검찰 소환으로 정치권 떠들썩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민주당 정부 여당을 향해 카드를 한 장 꺼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듣고 오시죠.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부분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지난주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그 어떠한 답변도 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이 이제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앞으로는 본인들이 이제 집권 여당이 될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거대 야당으로서 의석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종근 실장님, 네네.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카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시점이 묘한 게요. 윤석열 대통령 한국에 돌아온 직후에 내각 단행하겠다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됐거든요. 뭔가 선제적인 공격이라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선제적인 공격이라고 공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공세는 아마도 성공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이나 또는 임명직 공무원 중에 고위 공무원인데 검찰이 소추할 수 없는 어떤 고위 공무원에 한해서 파면을 시켜야 되는데 이 파면을 실질적으로 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소추하고 헌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네. 처벌이 아니라 파면이거든요. 물론 처벌이라는 이렇게 표기도 돼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을 그만두게 하는 게 목적인데 만약에 이번에 소폭 개각에서 이종석 국방장관을 네.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교체를 한다면 이 대상 자체가 사실은 이미 직을 그만두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탄핵이라는 과정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임성근 판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는데 탄핵 국회에서 소출할 때까지는 사실상 이 임성근 판사가 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가 헌재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임성근 판사가 자연스럽게 정년퇴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헌재가 그냥 각하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선제적인 공세에 불과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보다 앞서 지난 토요일이었죠. 이재명 대표 검찰 5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8시간 만에 퇴장을 요청을 받았고 일찍 빠져나왔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문제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혐의와 관계없는 이야기로 시간만 질질 끌더니 다시 6차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참으로 비열하고 악랄합니다. 대선 이후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376건이나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오는 증거가 없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더니 검찰 수사가 딱 그 짝입니다. 조사를 받고 돌아온 이재명 대표는 국민 보란 듯이 자리에 누웠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상황을 정치검찰의 정치수사, 정치사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쯤 되면 불체포 특권 포기 번복을 위한 명분 쌓기 말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의 유무는 여론이 아닌 법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명료한 사실을 기억하고 수사 방해용 단식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표 조사를 모두 끝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내일 오후 검찰에 다시 한번 나가겠다 이야기했는데요. 민주당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죠. 이재명 당대표는 오는 12일 오후 검찰에 한 번 더 출석합니다. 검찰의 부당한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2일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이종근 실장님,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논란이 됐습니다. 일단 진술 조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나왔거든요. 네네. 그리고 12일 내일 조사도 받겠다 받지 않겠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금 전 들어보니까 갑자기 오후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조서 날인을 거부한 상태라면 그것이 증거에 채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네. 당연히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루 종일 사실은 검찰 내에서도 신경전이 좀 벌어졌던 것 같아요. 검찰에서는 녹화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권했고 그것을 거부한 상태에서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지금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가 약간 다르잖아요. 스마트팜 500만 네, 달러와 방북 대납에 300만 달러. 근데 스마트팜 500만 달러까지 딱 이 조사가 끝난 시점에서 300만 달러 가기 직전에 그만두겠다. 건강 상태를 얘기하고 2시간 반 동안 조서를 본 다음에 사인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정경심 교수랑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정경심 교수도 1차 소환 때 4시경에 건강상의 이유로 조서를 보자마자 그냥 거부를 하고 나갔다가 네. 이틀 만에 다시 또 소환을 당했는데 거의 그렇게 똑같이 반복이 되면서 국민들의 여론이 사실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준일 에디터님,
이런 상황을 예견을 한 건지 이재명 대표 18일쯤에 체포동의안 올 거다 이런 얘기를 지인에게 직접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이 계산대로 하면 추석 전에 영장도 뭔가 청구가 되고 이런 타임라인이 그려지는 건가요? 근데 저는 뭐 지난달부터 네. 뭐 8월에 영장을 치네, 9월에 영장을 치네 이렇게 했을 때 MBN 여기 프레스룸에서도 얘기했는데 여러 번. 네. 예, 9월에 칠 거고 추석 전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임라인이나 수사 네. 상황을 봤을 때 그게 유력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본회의 일정이 그때는 안 나왔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본회의 네. 일정이 나온 거죠. 그래서 18일하고 20에서 21일하고 25일 이렇게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상으로 보면은 체포동의안 보고 이후에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이제 표결에 붙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18일에 만약에 하면은 20일이나 21일에 표결에 네.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20일이나 21일이면 25일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왜냐하면 10월 달에는 본회의가 없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국정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11월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무 늦춰진다 하니까 검찰에서도 아마 이번 달에 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게 이제 영장,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표결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예. 네,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에서 특히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연관성을 극도로 부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뭔가 해를 끼칠까 봐 멀리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과거 이재명 대표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무맹랑한 소설을 가지고 스마트팜비 500만 불, 방북 비용 300만 불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데 도지사가 무엇이 아쉬워서 그냥 방북해서 사진 한번 찍겠다고 조직폭력배 출신의 믿을 수 없는 사업가를 보고 수십억 대신 내라고 부탁하고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네, 김준일 에디터님,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현재 대표가 이 전 회장과의 관계성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은 최소 5번 통화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통화를 이제 그 전에는 진술이 건네받아서 이를테면 네. 통화한 적은 있다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했지만은 뭐 이제 다른 거는 시인하지 않고 뭐 이런 이제 뭐 그 진술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5번 통화했다라고 지금 이 김성태 회장이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통화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게 뭐 이재명 대표의 휴대폰이 됐든 아니면 건네받았든. 뭐 다른 건네받았든 그거가 명확하고 그 사람의 진술을 받아내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게임 끝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입증이 안 되니까 지금 이것도 김성태의 일방적 주장으로 지금 머물 가능성이 저는 아직까지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찰이 조금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보는 분들도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이재명 대표를 뭐 민주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이건 검찰이 좀 무능한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지금 뭐 증언들과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하나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한다라면은 수사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좀 개인적으로 좀 갑갑한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요, 이 대장동 관련해서 허위 인터뷰 의혹을 놓고도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치밀하게 기획된 살인죄는 과실치사와는 천양지차다. 김기현 대표 오늘 강하게 악질 범죄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마침 오늘 검찰 조사에 나온 신학림 씨의 과거 SNS가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배신은 예술이다. 3일 전에 폭로했다. 이런 언급한 글. 이종근 실장님,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신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기자입니다. 기자라면 자신의 어떤 공익적인 그런 그 직업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SNS 글은 어떤 걸 뜻하냐면 이런 겁니다. 배신이라는 건 딴 게 배신이 아니라 같은 언론인 출신들끼리 나눈 대화인데요. 네. 어떻게 사흘 전까지 이것을 보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냐. 나한테도 얘기 안 했으니까 배신이다. 대단하다. 이런 서로 간의 어떤 그런 농이 섞인 이야기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흘 전, 그러니까 대선 투표일 직전에 이것을 터뜨렸으므로 굉장히 타깃이 정확한 타격이다, 배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도를 할 때 타이밍을 잡는 것은 정치적인 그런 의도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대화는 어디엔가에 타격을
주기 위한 그런 날을 택했다. 그날까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보안을 유지했기 때문에 아이고 배신입니다. 라는 식의 농담을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다. 이건 저는 글쎄요. 신학님 위원장과는 전 개인적인 어떤 관계도 있지만 같은 네. 회사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시군요. 정말 기자 정신이 없는 그런 그 표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허위 인터뷰 수사 지연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식 투쟁 12일차에 들어선 이재명 대표 오늘 기력이 떨어진 건지 오전 최고위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 직접 찾아가서 단식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미 단식을 시작한 지 열흘이 넘었고 건강과 체력의 한계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간에 끝날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원눈으로 보고 단식을 중단해 주시기를. 일시적인 행태라면은 해결점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을 해도 속된 말로 귓등으로 안 들으니 신중하게 잘 판단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최근에 고기를 굽는 꿈까지 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만류에도 단식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단식 현장 어제 화제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국민들도 이 상황을 많이 착잡하게 보고 있습니다. 단식 거두시고 건강 챙기셨으면 합니다. 건강도 챙겨야 되겠지만 어쨌든 폭주를 조금이라도 막아야 될 것 같아서 국민들도 많이 걱정하니까 걱정을 좀 덜어주십시오. 아니 깜빡에 계셔야 되실 분이 여기서 쳐 웃고 계세요? 또 국민들도 이 상황을 착잡하고 지켜보시고 계시니까 단식을 거두시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직접 찾아와 단식 중단을 호소했는데 들으신 것처럼 강성 지지층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비난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웅혁 교수님,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신천지와 연관되어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네, 이제 근거 자체는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가 유튜버 정모 씨를 상대로 해서 네. 불법 행위로 인한 5천만 원 상당의 제기한 제기한 것에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 정모 씨 유튜버가 신천지와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손을 잡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영상을 게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이 정모 씨의 주장의 논거 자체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유학을 가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근데 그 기간이 1년 17일이다. 그런데 이 1년 17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노아가 방주를 타고 이렇게 떠다니는 기간이 네. 1년 17일하고 똑같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정모 씨의 주장입니다. 네. 지금 노아의 교리와 신천지의 교리가 상당히 유사하다. 똑같다. 그렇다고 본다면 뭔가 이낙연 전 대표하고 끈끈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신천지의 특정 상징성을 나타내는 이른바 색깔 자체가 네. 이낙연 전 대표의 넥타이 색깔하고 동일하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합리적으로 보게 되면 무엇인가 좀 설득력이 없는 얘기인데 이와 같은 이 허위 동영상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질문과 같은 내용이 이렇게 불거지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는 당연히 이거는 이 한 정당의 대표의 인격권 또 명예를 상당히 실추시키는 이런 행위이고 전혀 관련성이 없다. 더군다나 앞으로 이제 선거철이 다가옴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이제 허위 사실에 대한 유포 등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된다. 이런 우려의 마음도 함께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무리 개인 채널이라고 해도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4년 동안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이 서울 서희초 교사를 시작으로 이런 안타까운 사연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박주희 변호사님, 이 숨진 선생님 서희초 사건 이후에 집회에 계속 참석을 해왔고 교권 침해 사례집 모으는 작업에 본인의 사연을 보내기도 했다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지난 7월에 있었던 초등학교 노조의 교권 침해 사례, 보디드 사례를 직접 제보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요,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을 때 반 학생 4명이 굉장히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뭐 다른 아이의 목을 조르거나 네. 아니면 배를 때리거나 이런 괴롭힘이 지속이 되어서 이 선생님께서 계속 지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뺨을 때리니까 아이고.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싶어서 그날은 이제 교장실로 이 아이를 보내고 교장에게 이 아이에 대한 지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 아이의 학부모가 찾아와서 굉장히 항의를 했는데요. 항의하는 자리에는 교장과 교감이 모두 있었는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학부모는 결국 이 선생님을 아동학대죄로 고소를 했는데요. 고소를 당하고 나서 이 학교에다가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라고 네. 학교장에게 여러 번 요구를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고요. 10개월간 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 이 선생님 스스로 혼자 싸워야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무혐의 처분에도 악성 민원 4년째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숨진 고인 정신과 상담까지 받아야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보고 오시죠. 톡으로 걸었던 내용 중에 생각나는 게 아이가 수업 시간에 수업하고 상관이 없는 색종이를 꺼냈대요. 그럼 선생님은 당연히 넣으라고 하시겠죠. 필요 없는 거니까 넣어 했는데 애가 안 넣죠. 그럼 넣어 좀 더 세게 말씀하시겠죠. 강하게? 그걸로. 그 중에 한 아이의 누나가 체육 수업을 했었나 봐요. 이제 노래 교함인가 뭐 그렇게 이제 점수는 아주 낮은 점수를 줬더니 이제 또 부모가 난리가 나가지고 내 자식이 귀여우면 남의 자식도 엄청 귀여운 거예요. 예? 교권 저시기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무시해버렸잖아요. 민원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어제 뉴스 보고 그 망자의 자식들이 까만 옷 입고 따라가는 거 보고 참 많이 울었어요. 아무리 사회가 각박해도 조금씩 이해하고. 네, 이종근 실장님, 숨진 고인의 초등학교 교정 앞에 근조 화환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환 고인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 앞으로 도착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아까 사건의 개요를 말씀을 하셨을 때 언급을 했지만 교장 선생이 지금 아이를 함께 그런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어떤 상황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 함께 하는 마지막 날, 그 다음에 학부모가 찾아서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면 교장 선생도 그 상황을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교사를 보호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기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 하는 점에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끼고 네. 지금 조화를 보내고 있는데 그 안에 글귀가 다 그렇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안 열어준 무책임한 교사 조금 방관한 교장 이런 문구가 계속 달린 그런 이유가 바로 교장의 이런 그 행태를 비판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김준혜 에디터님, 고인에 대한 사연이 더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 학부모 마주칠까 봐 집 근처 마트도 못 갔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교사노조 관계자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이쪽 증언에 따르면은 교사가 집 주변 마트나 커피숍에서 이제 마주칠 것 같아가지고 그 주변을 못 가고 멀리 있는 마트나 이제 커피숍을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교사분은 일단 죄인은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분쟁 관계에 있었던 거고 이게 무혐의 처분도 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본인이 해야 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이거가 뭐 그 교권보호위원회든 어떤 식으로든 학교나 교육청에서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조력을 해주고 이런 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있지 않아서 더 이런 좀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주희 변호사님 끝까지 고인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다. 언제까지 당해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가해 학부모라고 지목된 인물들의 뭔가 영업장 별점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온라인상의 이 가해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뭐 미용실이라든지 김밥집의 정보가 공유가 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분을 표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서는 이 뭐 김밥집이나 이 미용실에 대한 별점 테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 앞에는 막 케찹으로 테러를 하거나 아니면 비난하는 메시지를 붙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케첩 뿌려진 사진이 해당 업장 앞에 당신이 죽인 거다, 이제 속이 후련하나 이런 내용 포스트잇으로 붙여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호 교수님, 그런데 프랜차이즈에서는 해당 업장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영업장 매물로 나온 상태라고 합니다.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SNS 계정까지 따로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지나친 개인정보 노출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그 매맞는 그 선생님들의 그 고충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말 모욕, 폭행을 하는 이런 그 일부 그 악성 부모들에 대한 이런 비난 감정 충분히 그 이해 그 함직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파생적인 이 범죄를 행하는 꼴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붙여진 이런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굉장히 이제 비난인데 비난인데 인격적인 모멸, 모독 또 그 살인자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글도 있고요. 네. 또 그 이 악성 부모의 이를테면 사촌, 뭐 팔촌까지 아주 개인 신상 정보를 다 노출하겠다. 네. 그렇다 본다면 이것은 엄격하게 또 따지게 보면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또 모욕죄에도 혐의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얼굴을 이렇게 동의 없이 막 공개하게 되면 소위 그 초상권의 또 침해 때문에 또 민사상 손해배상에 또 책임도 됩니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제 그 과도한 그 공격 행위는 또 다른 범죄의 또 혐의자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국회나 법제도에서 빨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그 제시해서 이렇게 지금 공분을 자하고 있는 이 선생님들의 극단적인 상황 자체를 빨리 좀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정책적인 급박함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주희 변호사님, 국제 아동 권리 단체가 또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일인가요? 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고소가 들어오면요,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건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근데 실무상 이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의견이 실제 이 수사기관의 의견을 많이 좌우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아동학대 수사를 하면서 이 세이브 더 칠드런의 의견을 구했는데,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맞다 이런 의견을 내렸다고 하고요. 이 숨진 교사들 같은 경우도 이 교육 현장을 모르는 이런 세이브 더 칠드런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붕괴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이 밝혀지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육 현장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던 세이브 더 칠드런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후원을 오랫동안 했었지만 이제 후원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또 세이브 더 칠드런에 대한 항의성 이런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세이브 더 칠드런 쪽에서도 오늘 좀 입장을 내겠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종근 실장님, 이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교사들의 정신적 건강 이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경우에 일반인보다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라는 통계조사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13 교사 직무 관련 마음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말씀하셨듯이 일반인에 비해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그런 비율이 5.3배나 높다고 합니다. 또 일단 심한 우울증을 겪는 교사도 일반 성인의 4배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상 지금 뭐 관련 법을 통과한다 만다 이게 급한 것보다 더 급한 건 서희초등학교 이후에 지금 대전에 있는 그런 이 교사 이번에 고인이 되신 분도 서희초등학교를 언급을 했어요. 그 교사분을 언급을 하면서 나도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마음을 가지신 분이 훨씬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지금 이분들 이 앞으로도 계속 마음을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귀에 들을 수 있을까? 뭐 전화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법을 한다거나 이렇게 뭐 위원회를 연다거나 이건 관료적인 발상이고 지금 화급하게 교사 여러분들의 편이 지금 교육청입니다. 교육부입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들어서만 9분입니다. 숨진 교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 더는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이제 계속 만나자고 하고 귀찮게 하고 연락하고 막 하니까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고 그때 현행범 체포를 했습니다. 계획된 범죄였습니까? 폭행 목적으로 그냥 저질렀습니까? 숨진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네, 우선 사건을 짚어보면요. 박주희 변호사님, 이 두 사람 연인 관계였는데 비밀 연애를 하기로 했어요. 피해자가 그런데 이별을 통보하면서 이런 피해 사실이 시작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피해자와 가해자는 한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나게 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둘의 관계를 이제 외부에 알리지 않는 비밀 연애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지키지 않고 그 가해자가 결혼을 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결국엔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가해자는 뭐 출근길을 계속 따라온다라든지 아니면 둘이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다든지 그런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이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두 차례나 실제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SNS에 사진을 내리고 부서를 옮기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겠다라고 취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소 취하한 후에도 또다시 이제 찾아오자 이제 두 번째 고소를 했는데요. 이 가해자에 대해서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되었는데 그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보름 만에 결국에는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온 이 가해자로부터 흉기에 휘둘려서 결국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준희 에디터님, 피해자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잔혹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현장에서 가해자를 말리던 어머니 역시 양손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던데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 이 복도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소리를 듣고 나와서 이제 말리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부상을 입었는데 지금도 그 어머니는 피해자의 어머니는 손에 상처를 보면서 딸을 이렇게 좀 계속 떠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6살 딸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은 이 딸도 안전할 수 있도록 조금 이 가해자에 대해서 엄벌을 좀 해달라 이렇게 좀 탄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웅학 교수님, 최근 유족 측이 메신저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 폭행 증거도 사진으로 있었고요. 내용을 보시면 이 가해자의 집착이 좀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저 메신저의 그 내용 자체가 뭐 짧긴 하지만 가해자의 행위, 사고방식, 그리고 피해자가 얼만큼 괴로운지를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 중에 보게 되면 특히 그 가해자의 사고방식을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그 애원하는데 계속 만나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 얘기가 소위 스토커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하는 왜곡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혹시 거절이 있게 되면 나의 남성 우위적 생각에 대해서 침범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왜곡돼서 생각해서 아주 지극한 아주 극단적인 공격 행위로 나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그 사고 방식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행위도 보게 되면 원치 않는 그 메시지를 제3자에게 함께 공유하는 거 하면 폭행 사진도 그 있었고요. 또 그 지배와 통제라고 하는 집 앞에서 계속 바라보면서 쫓아다니는 전형적인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저 메시지 내용에 있고요. 더군다나 피해자가 얼만큼 괴로웠으면 정말 싫다라고 이렇게 2번씩 이상 얘기하는 이런 상태인데 이른바 이별 선언 자체를 제대로 승인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공통적인 스토커의 왜곡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네, 제발 싫다, 아니다 이런 부정의 표현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족은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가해자에게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엄벌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공개한 건데요. 저희가 유가족 측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보복살인이 되려면 얘가 경찰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그 법적인 이유로 살인을 했다라는 게 명시가 돼야 보복살인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탄원서 제출하는 거, 지금처럼 언론에 접촉해서 계속 인터뷰하는, 진행하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이 발견이 되거나 하면 증거로도 제출을 할 수가 없고 이견서밖에 제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견서 제출하는 거, 이거 3가지밖에 없고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그걸로 끝입니다.
네, 이웅혁 교수님. 사실 저는요, 이 접근 금지 명령에 스마트워치까지 지급이 됐는데 이런 가운데 보복살인죄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살해죄는 5년 무기 사형 이런 이제 양형이라고 한다면 네. 기준이 말이죠. 지금 그 보복 그 살인죄는 기준의 최저선이 10년입니다. 상당히 그 형량이 높죠. 예, 엄중하게 처벌하는데 그 이유 자체가 보복의 목적이 있다. 여기서 보복은 자신이 이를테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네. 아니면 심지어 그 재판 과정에서 일정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한 이유로 살해를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라고 하는 그 경우에 네. 보복죄가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이제 따로 만든 법 취지는 형사사법기관이 이렇게 위협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가중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 보게 되면 아마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네. 고소하거나 고발했다라고 해서 이 앙심을 품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 자체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형량이 높은 것을 처벌을 받는 것이 유족이 원하는 바인데 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마음속의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무슨 문자 메시지라든가 표현이라든가 또는 본인이 그렇다라고 자백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 앙심을 품었다라고 하는 증거 자체가 없어서 네. 지금 보통 살해죄로 의율돼서 수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몇 달 전에 작년에 발생한 예를 들면 영무원 그 전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스토킹해서 또 살해하는 경우에는 신당역. 그때는 이제 보복 살해죄가 적용이 됐었죠. 그래서 결국은 마음속의 앙가품, 앙심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수사기관의 하나의 수사의 과제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9월 재판에는 이게 일단 혐의 적용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추후에 추가 혐의 적용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그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확보를 했다. 혹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이 앙가품에 대한 뭐 표현이라든가 문자 메시지에 관한 내용이 제3자 또는 관련인에게 전달이 됐다든가 뭐 이런 것을 이제 수사기관이 보완 수사를 통해 확보됐다고 한다면 죄명 자체를 변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네, 여기에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이 스마트워치가 이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유족은 이 시스템 자체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듣고 오시죠.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시스템이 엉성해서 그 시스템만 잘 갖춰져 있어도 제 동생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건데 있을 수 있었던 건데 그게 잘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반복을 하고 있음에도 그걸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벌이라도 처해줘야 스마트워치 반납하고 제일 황당한 건 그 접근금지 명령이거든요.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서 피해자를 어떻게 뭘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접근금지 명령 그 와중에 와갖고 칼로 찔러버렸는데? 네, 이웅혁 교수님. 유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무슨 소용이냐.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더 필요한 상황인가요? 네, 그 유족의 입장에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냐면 접근금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네. 말이 뭐 거창한 듯 하지만 사실은 접근하지 말아라, 편지 보내지 말아라, 이곳으로 오지 말아라, 말로만 구술로만 명령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스토커들은 그런 명령을 들었다라고 해서 내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행동을 착수해서 종료하는데도 최근에 보게 되면 끔찍한 결과가 생기는데 불과 30초도 안 걸리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히 말로 이와 같은 왜곡 또는 공격 성향을 갖고 있는 스토커를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시스템적으로 아예 이런 그 스토커 그 가해자들을 이런 이 경고, 명령이 아니고 이와 같은 행동이 포착이 되게 되면 바로 격리해서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상당 기간 떨어져 놓게 하는 이런 시스템의 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법상으로도 그것이 사실 가능합니다. 잠정조치 그 사후 같은 경우에 경찰이 검찰한테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발부를 하게 되면 이른바 그 구금시설에 적어도 한 달간 격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왜곡된 공격행위 아와 피아로 바뀌어진 피해자에 대한 이런 마음 자체도 치유되고 또 그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그 기간 동안 보호됨과 동시에 그렇죠. 이런 마음 자체를 또 순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잠정조치 사후를 실제적으로 실수할 있는 이런 시설도 많이 확대를 하고 지금 그 최근에 이 스토킹 법이 생기고 나서 2년 동안 무려 좀 7천 건 이상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그 상태로 그냥 말만 명령을 하는 것은 효과가 없는 거죠.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 법원이 좀 더 그 전향적인 태도의
변경을 통해서 잠정조치 사후 바로 격리하고 구금시키고 배제시키고 차단시키는 네. 이러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의 보완에 취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제 집 주변에 조직 스토킹 스토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 씨가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박주희 변호사님, 먼저 편지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최원종은 한 언론사에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과문이요? 네. 그 편지는 총 5장이었고요. 이 편지에는 자신이 흉기난동을 하게 된 이 경위라든지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성장 과정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요. 이 최원종은 자신은 어린 시절부터 대인기피증이 있었는데 네. 이것 때문에 학교도 자퇴하게 되고 이 자퇴 후에 부모와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회에 대해서 증오심과 반발심을 키우게 됐다. 그리고 이 범행 몇 달 전부터는 조직적으로 자신을 스토킹하는 이런 피해 망상이 시작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서현역에서 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5장의 분량의 굉장히 많은 양의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의 내용은 결국 자신이 범행을 하게 된 이유가 네. 자신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질환 때문이었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윤혁 교수님, 편지 내용 중에 눈에 띄는 내용 몇 개 살펴보면요. 이 스토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죽였다. 피해자분들이 스토커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사실 사과문이라고 하기엔 좀 정신병력을 나타내는 듯한 말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네, 가장 특이한 점이 그 2가지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첫째는 그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먼저 자신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현시 욕구가 있었을 때, 예를 들면 뭐 소영주의도 가능하고요. 뭐 그런 그 성향이 일단 보이고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의 점은 여러 가지 그 편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자신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좀 불운을 해서 네. 정신적 병력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치료를 안 했고 또 더군다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이른바 피해 망상적 요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강변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공격한 사람은 나를 계속 쫓아다녔던 스토커 조직 집단이었고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바로 네. 서현역 앞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나는 망상적 사고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조금 퍼뜨려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네. 뭐 그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럼 이런 진술이 뭔가 감형 요소로 참작이 될 만한 내용이 맞나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본인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본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걸 보면 달리 해석하면 이제 심신미약,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의사변별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결정 능력이 없어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해서 호소하는 걸로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에서 반성을 한다라고 해서 그 자체로 감형이 되지도 않고요. 요즘은 심신미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임상심리학자라든지 아니면 정신과 전문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해서 정말 의사변별 능력이 없었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범인 스스로가 이러한 걸 호소한다만으로는 심신미약으로 감경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이종근 실장님, 네. 더 공분을 사는 내용이요. 지금 구치소에 한 달 있었는데 힘들고 괴롭다.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 어떻게 될 것 같다. 자신의 힘듦을 호소한 내용이 많이 담겼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과문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 그러니까 사과를 받아야 될 대상을 확실하게 적시를 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과문입니다. 그런데 네. 거꾸로 피해자들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뜻이 아니고 정반대로 내가 한 달 동안 있으니까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과를 할 의도가 전혀 없고 또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걸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말 이것은 사과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사과문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감형 요소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가장 핫한 간식 1위는 탕후루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이 탕후루 열풍에 난데없이 백종원 씨가 소환이 됐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마지막 앵커 에픽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황 씨는 탕후루 유행과 관련돼서 SNS 글을 올렸는데 이 한국 외식 시장이 이 탕후루 끝판왕 대회장 같다. 캔디 탕후루를 만들면 어떻겠냐, 사탕에 사탕을 덧입히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여기에 그때 그 방송 프로그램들이 문제다, 이런 저격성 글을 올렸거든요. 박 변호사님,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황교익 씨의 말의 요지는 이거 같아요. 지금 이 탕후루가 유행을 하면서 젊은 층들의 이 당 섭취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한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황교익 씨는 탕후루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도 과도하게 설탕을 섭취하는 뭐 이런 음식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인기가 잃었었고 그때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더니 왜 이제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 네. 그때 그 당시 프로그램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진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종근 실장님, 네. 황 씨가 언급한 그때 그 방송 백종원 씨를 저격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렇죠. 황교익 씨의 어떤 이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또 백종원 씨를 저격했다라는 겁니다. 백종원 씨가 한때 슈가보이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로 방송에서 음식을 하면서 네. 설탕을 넣으면서 많이 넣었죠. 네. 괜찮아요 하면서 설탕을 좀 많이 넣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넣었다, 적게 넣었다가 정확하게 요리 만약에 평론가라면 그게 몇 그램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좀 인신공격처럼 계속 비판을 했어요. 네. 아무 음식에나 설탕을 부으면서 괜찮다고 방송하는 게 정상이냐, 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면서 마치 백종원 씨의 뭐 상대적인 어떤 저격수 역할을 계속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때 비판적인 어떤 댓글을 많이 얻었죠. 네, 저도 백종원 씨 레시피 따라서 요리 많이 하는데 설탕 진짜 많이 넣긴 하거든요. 이 교수님, 그때 백종원 씨 입장은 어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백종원 씨는 그 초반에는 그 황교익 씨한테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글도 잘 쓰고 평론도 잘하는 것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팬대가 나를 향하고 있고 네. 지금은 이 바람직한 평론가가 아니다, 이제 그런 입장으로 바뀌게 됐는데 그 과정이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지금 황교익 씨가 슈가보이라고 막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네. 소위 이 설탕을 그냥 된장찌개에 그냥 컵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넣는 모습, 이거 정말 잘못됐기 때문에 네. 이런 그 백종원 씨의 레시피 자체를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당의 이 설탕, 그죠? 네. 그것의 그 유해성 자체를 지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백종원 씨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아니 그것은 그 당시에 고기가 텁텁해서 그것만 조금 변형시키려고 했던 뭐 그것에 불과한데 너무 과대 포장을 하는 것 같다, 이런 그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정말 당의 위해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네.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탄산음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히려 더 많은 설탕이 들어가 있어서 네. 저당 정책을 오히려 만드는 그것이 더 필요한 것인데 너무 지금 공격하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요리에 좀 넣는 것보다 탄산음료나 이런 다른 식습관 개선이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얘기군요. 김준일 에디터님, 네. 지난번에 저희 스튜디오에서 탕후루 같이 맛있게 드셨잖아요. 예. 이번 논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황교익 씨,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얘기를 하는 게 어떨 때는 혼자 다큐를 찍다가 네. 어떨 때는 혼자 예능을 찍다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이분이 한국 음식의 기원은 일제강점기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별로 음식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비판 많이 받았거든요. 네. 불고기의 기원은 일본의 야끼니쿠다라고 해가지고 팩트체크까지 당한 적이 있고요. 한국 닭이 세계에서 가장 작고 맛없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육가공업체가 발끈했고요. 떡볶이는 정크푸드라고 해가지고 이거 팩트체크까지 제가 했습니다. 예. 어린이 식품안전특별관리법에 보면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 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이제 정크푸드로 규정할 수가 있는데 떡볶이는 안 들어가 있어. 심지어 햄버거, 피자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던지는 거예요. 탕후루가 싫으면 탕후루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백종원 씨를 저기서 끌어들입니까? 그러니까 네. 조금
좀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은. 예. 네, 이종근 실장님, 네. 이 탕후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네. 최근 이색 탕후루들도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뭐 오이도 들어가고요. 원래 탕후루가 어떤 뭐 열매라든지 특정 열매고 네. 우리나라 가서는 거의 모든 열매를 전부 다 탕후루라는 이름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이제 보시다시피 오이나 혹은 가래떡으로 탕후루를 만들어서 판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어떤 열풍, 현상 내지는 밈 이런 것들을 젊은 세대들이 즐기면서 이 자체도 하나의 어떤 그런 그 현상처럼 즐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이랑 가래떡 탕후루 정말 좀 놀라운데요. 네티즌 반응들도 좀 선 넘었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종근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메뉴가 탕후루가 된다면 이제는 뭐 별의 별것이 다 연결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의견도 있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음식을 그냥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즐기는 것인데 네. 다만 제가 보기에 다른 어떤 디저트, 뭐 제과점의 어떤 디저트도 사실은 굉장히 고당, 그러니까 당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탕후루 제가 보기에 무조건 어떤 금지한다기보단 네. 어느 정도 즐기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간식 열풍에서 이런 맛 칼럼니스트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